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이 소리만 들리면 숨겨진 세상을 찾으러 가야 할 것만 같은데요. 작년 이맘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열광시킨 노래 Into the Unknown. 겨울왕국2는 개봉 전 사전 예약만으로 110만 관객을 돌파했었고 예매율은 무려 92%가 넘어 역대 애니메이션 중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와의 콜라보레이션과 각종 굿즈들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이들 사이에서도 크게 신드롬이 됐었죠. 겨울왕국 시리즈 외에도 디즈니의 작품은 선보이는 족족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끌며 남녀노소 여러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즈니 했을 때 어느 캐릭터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떠오를 테지만 아무리 그래도 디즈니의 심벌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키마우스는 세계 최초의 발성 애니메이션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후 디즈니의 성공을 이끄는 주요 캐릭터가 됐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전 세계로 나가는 디즈니 제품의 모든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의 캐릭터를 그리는 아티스트는 2명이라고 해요. 즉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미키와 미니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단 2이란 겁니다. 심지어 그 둘 중 한 사람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데 대체 한국과 한국인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 건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키마우스를 공식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2명 중 1명인 주인공은 바로 한국 출신의 디즈니 수석 캐릭터 아티스트 김미란 씨입니다. 김미란 씨는 12년째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를 그려오고 있는데요. 그는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링의 컨슈머 프로덕트 부서에서 수석 캐릭터 아티스트로 일하며 디즈니 캐릭터 아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같은 디즈니 대표 공주들과 픽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그리고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데요. 전 세계 2인에 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정말 예사롭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1990년대 후반 캐릭터 아티스트와는 다소 접점이 없는 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이 의사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지만 사실 그에겐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형 서점마저도 애니메이션에 관한 제대로 된 책 한 권이 없었죠. 게다가 인터넷이란 개념도 생소하던 PC통신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정보를 찾을 길도 없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배우고 싶었던 그는 부모님께 유학을 가겠다며 어학원 등록증을 미국 명문대 합격증이라 속이고 과감히 미국으로 향했죠. 그야말로 무대책, 무작정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그저 할리우드가 있는 LA로 가면 뭐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 영화관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보게 되었고 이후 서점에서 알라딘 굿즈 책을 살펴보니 스태프 전원이 모두 같은 학교를 나온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학교는 디즈니가 세운 예술학교 칼아츠였는데요. 이 사실을 깨닫고 김미란 씨도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그림에 대해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이때 한국인의 불타는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빠른 스피드까지 펼쳤죠. 기초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미친 듯한 속도로 1년 만에 칼아츠에 입학했고 단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한 겁니다. 졸업 후 그는 워너브라더스에 입사해 벅스버니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톰과 제리 캐릭터를 그리다 드디어 그가 꿈꾸던 디즈니에 입사했습니다. 꿈과 희망이 상징 같은 디즈니에 입사했지만 디즈니의 수준은 너무나도 높았죠.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캐릭터를 하나 그리는 데 있어 눈과 눈동자의 위치나 크기, 눈 사이의 거리, 이마의 길이, 얼굴 라인과 모양, 크기, 몸의 비율, 손발의 크기, 팔다리의 두께와 길이 등 지켜야 할 규칙이 100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깐깐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디즈니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도 애니메이터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1년이 넘도록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디즈니 철칙에 따라 노력하고 또 노력했죠. 그렇게 30년 동안 디즈니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유일하게 담당했던 제프 쉘리 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프 슐리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키마우스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고 해요. 미키마우스만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긴다. 그의 말을 들은 김미란 씨는 오기가 생겨
이번엔 미키마우스를 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그려낼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프 실리는 김미란 씨의 미키마우스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저거 내가 그린 건가? 아님 미란 씨가 그렸나? 이렇게 그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만 그릴 수 있는 미키마우스에서 또 다른 1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력으로 김미란 씨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티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김미란 씨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 꿈을 그리는 한국인이 더 있습니다. 최영재 애니메이터는 디즈니 스튜디오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 스태프인데요. 그는 한국 브랜드 구두 디자이너로 시작해 애니메이터의 길을 걸은 인물로 독특한 이력만큼이나 라푼젤, 겨울왕국, 주토피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영화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디즈니 스튜디오 전체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 1%가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스태프들은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이 두드러진다며 긍지를 보여줬죠. 또 캐릭터 디자인 슈퍼바이저 김상진 씨는 1995년 디즈니에 입사해 약 20년간 라푼젤, 볼트, 공주와 개구리, 치킨 리틀, 타잔 등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도맡아 왔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눈보라를 일으켰던 겨울왕국에서 서로 닮은 듯 다른 상반된 매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엘사와 안나의 어린 시절과 두 자매의 부모님인 왕과 왕비를 디자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연 캐릭터들의 자연스럽고 다양한 얼굴 표정들 역시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죠. 디즈니에서 작품을 펼치던 그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인 크루들과 이름을 걸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 대표작이 바로 작년 7월 25일 개봉했던 레드슈즈입니다. 레드슈즈는 그림과 내용 그리고 영어 대사로 이루어져 있어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순수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2003년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의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한 홍성호 씨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고 앞서 소개했던 겨울왕국, 모아나, 주토피아 등에 참여한 김상진 씨가 캐릭터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감독을 맡았습니다. 레드슈즈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차관의 이야기를 새롭게 비틀어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법의 빨간 구두를 신고 미인이 된 스노우와 저주를 받아 초록 난장이로 변해버린 일곱 왕자의 모험담이 담겨있죠. 이 애니메이션의 묘미는 누구나 아는 동화를 비틀어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예쁘고 날씬한 외모의 백설공주가 유리관 속에 누워 수동적으로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레드슈즈에서 공주는 통통한 외모로 전통적인 미인상과는 거리가 있으면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이를 통해 레드슈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깨우치는 스토리로 마니아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호평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극장가까지 넘어가 활약했습니다. 작년 9월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독일, 홍콩, 러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연달아 개봉을 시작했죠. 팬데믹으로 인해 극장가의 암흑기가 시작됐음에도 굴하지 않고 올해까지 총 70여 개국에서 배급을 시작하며 세계 일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4일 폴란드에서 극장 박스오피스 성적 130만 달러로 애니메이션으로서는 드물게 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7월 2일 호주에서는 254개관에서 개봉해 개봉 3주차 만에 박스오피스 98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힘을 과시했죠. 이어 그 다음 날인 3일 스페인 214개관에서 개봉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각 대륙의 성공에 힘입어 프랑스에서 약 300개관에서 개봉해 호평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7월 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지역에서, 가을에는 터키, 인도, 체코, 헝가리에서 개봉을 했고 2021년에는 일본에서의 개봉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캐릭터로 전 세계에 그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기상어입니다. 유튜브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기상어는 지난해 해외에서 800억 원 이상을 벌었죠. 또 뽀통령으로 통하는 뽀로로는 로열티 연간 수입만 1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나 강력하고 단단한 힘을 보이는 수많은 인재와 지적재산권으로 국산 애니메이션 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자꾸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씁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정부에서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더 강화한다면 한국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분명 크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언제나 한국의 새로운 도전 K 컨텐츠를 응원합니다. 이 사진 속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아시나요? 아마 10대에서 20대 초반분들에겐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직접 써보지 않았더라도 정확한 명칭을 몰랐더라도 이 플로피 디스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한컴에서 말이죠. 우리가 쓰는 한글 문서 프로그램에서 저장 아이콘을 보면 플로피 디스크 형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플로피 디스크는 1917년 미국의 IBM에서 최초로 개발됐는데 디스켓이란 말 자체가 IBM의 삼투일 정도로 PC에 큰 이변을 불러왔습니다. 초창기에 나온 플로피 디스크는 8인치 용량의 50KB였는데 이후 5.25인치, 3.5인치까지 작아지며 용량도 1.44MB까지 커졌습니다. 누가 저런 코딱지만한 용량을 써? 싶겠지만 당시에는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용량의 저장 장치였죠. 90년대까지 활발히 이용되던 플로피 디스크와 리더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CD, DVD, USB 등 대용량 매체들이 상용화되면서 그 모습을 감췄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박물관이나 한컴에서 볼 수 있는 이 플로피 디스크를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쓰는지 들으시면 이젠 놀랍지도 않으실 텐데요. 그 나라는 바로 아날로그에 환장하는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매체에서 일본은행의 근황이 보도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07년 이후 사용하지 않아 유물 수준으로 여기던 플로피 디스크를 일본은 2021년이 다가오는 지금에야 사용을 중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매체는 지난 11월 30일 지방은행 플로피 디스크 사용 종료라는 제목으로 플로피 디스크의 제조가 중단된다는 이유로 은행에서도 사용 중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일본인들도 아직까지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건 심하다고 여겼는지 제법 놀란 눈치였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플로피 디스크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2020년이 끝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오늘의 기사? 20년 전이 아니고? 라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들을 보였죠. 하지만 이 소식은 세 발에 피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놀랍다 못해 경악스러울 정도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번엔 일본이 아닌 미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21세기인 지금 플로피 디스크를 무려 핵무기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미국 국방부는 핵전력 지휘 통제 시스템 운용에 1970년대의 컴퓨터와 8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해왔는데요. 더 놀라운 건 국방부뿐만 아니라 재무부, 법무부 등 미국 정부 부처 곳곳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구형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지난 2016년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폭격기 등 미국 핵전력을 운영하는 펜타곤 지휘 통제 시스템은 8인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탑재한 IBM 시리즈 1 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죠. 이렇게 오래된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벨러리 핸더슨 펜타곤 대변인은 아직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다소 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작년 말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해 더는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형 플로피 디스크 한 장에 지구의 평화가 달려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찔하지 않나요? 이렇게 구식인 플로피 디스크를 고집한 만큼 장점도 명확히 있는데요. 우선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성이 높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판매 업체 톰 퍼스키 대표는 플로피 디스크는 쉽게 해킹될 수 없으며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저장하려는 정보가 적다면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최악의 단점도 있는데요. 이런 물리적 미디어는 인터넷에 비해 느리고 호환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전문 수리공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낡은 컴퓨터 시스템 운영과 유지에 2015년 한 해에만 6,120억 달러, 우리 돈 722조 8천억 원가량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죠. 최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취급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세계의 많은 정부 부처에선 이런 구형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구형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처럼 해킹의 위협 등에서 안전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최적의 기기들을 이용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뚜렷한 목적도 없이 구형 기기들을 유지해 온다면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작년 10월경 독일 지방법원의 컴퓨터들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에 대거 감염돼 한동안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놀랍게도 윈도우 95 운영체제를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윈도우 95는 1995년에 출시됐습니다. 그런 윈도우 95를 작년 2019년까지 쓰고 있었다니. 사실 독일 법원은 2017년에 이미 윈도우 95를 그만 쓰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사용 중인 프로그램들이 윈도우 95에서만 실행된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오래된 운영체제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로 독일 법원의 데이터는 상당 부분 유실돼 문제가 되었죠. 게다가 바이러스에 걸린 후 전산망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우편과 팩스를 이용해 행정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무려 21세기에 전가를 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다소 우습긴 하지만 우리 한국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 해커인데요. 화이트 해커란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 시스템에서 취약점을 찾아내 블랙 해커의 공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착한 해커를 칭합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보안 시스템에 침입하는 건 동일하지만 블랙 해커가 돈을 목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파괴한다면 화이트 해커는 공익적 목적으로 보안 구멍을 찾아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화이트 해커는 전문가들도 놓치고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죠. 때문에 각국에선 화이트 해커를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기발한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블랙 해커에 대적할 만한 상대는 그에 필적할 만한 해킹 기술을 가진 화이트 해커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IT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빠질 수 없죠. 이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화이트 해커들은 그 실력을 전 세계에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 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세계 3대 국제 해킹 대회로 꼽히는 대만 히트콘에서 2017년 12월 한국 연합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3년 연속 우승이었죠.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화이트 해커들은 세계 3대 국제 해킹 대회 우승자 명단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국제 해킹 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18에서도 한국팀이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코드게이트 대회는 전 세계 화이트 해커들이 모여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 있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기량을 겨루는 행사로 초중 고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대회이기도 합니다. 한국팀이 우승했던 이 행사에서는 70개국 4,500명이 참가했고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학생이 주니어부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로는 지난 10월 세콘 CTF 2020에서는 한국의 한글사랑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준우승을 거둔 미국 퍼펙트 블루팀과는 아주 큰 점수 차이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디지털 정보화의 시대가 발빠르게 진행되며 쾌적함을 누리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해킹의 위협에 떨며 구형 기기를 사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국은 한국인만의 뛰어난 두뇌와 상황 판단으로 상대적으로 해킹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쾌적한 IT 환경과 신기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기술들과 변화에 쉽게 적응해 IT 기술의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내일은 바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수능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한파를 녹일 만큼 뜨겁게 응원하는 후배들의 모습과 고사장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모습, 시간이 촉박해 경찰차를 타고 급하게 고사장에 도착하는 수험생들의 모습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심지어 수험생들이 듣기평가를 할 때는 비행기도 이착륙을 하지 않을 만큼 한국에서 수능은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능은 그 자체로 한국의 교육열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수능을 보도하며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 분석하곤 하죠. 실제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시스템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며 한국식 교육에 대한 예찬론을 펼쳤었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와 타운홀 미팅, 학교 현장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열과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나라죠. 한국인들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진지합니다.
수학과 과학에 매진하고 외국어를 습득해서 그들 스스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극찬해서일까요?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식 교육을 받아들인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변화는 미국에서도 교육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할렘에서 이뤄져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었죠.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도 한국 교육, 미국 학교의 모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을 만큼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 교육계, 특히 할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식 교육 모델이 미국 학교의 모델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저 쏨디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마약의 온상으로 악명이 높은 뉴욕의 할렘.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로 불리는 뉴욕의 그림자로 빈민가 혹은 흑인 빈민가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동네로 여겨지고 있죠. 이런 이유로 할렘에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불행이 이곳에 사는 아이들한테까지도 퍼져 전 세계 청소년 범죄율 1위, 미국 내 학업 성취도 및 교육 수준 최하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자 미국 사회에서도 할렘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이라 여겼고 이곳에 사는 아이들 역시 학업과 진로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여전히 거리에서 마약 사범들과 폭력 사태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뉴욕 할렘이지만 이곳에 한국식 교육이 상륙하면서 큰 변화와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할렘가의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보통의 미국식 교육이 아닌 한국식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각을 1분도 봐주지 않고 교복 단속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통의 미국 학교들은 3시 정도의 학교가 끝나는 것과 다르게 이 학교에서는 한국의 학교 시간표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방과 후 활동까지 학교에서 전교생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요. 이곳은 장소만 미국일 뿐 사실상 한국의 학교와 유사한 모양새를 갖췄죠. 데모크라시 플랩 공립학교는 정부 예산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차터스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차터스쿨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차터스쿨이란 각종 규제와 행정에 매여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벗어나기 힘든 공립학교와 우수한 교육을 대가로 비싼 등록금을 요하는 사립학교의 대안으로 생긴 시스템이죠. 즉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공립학교처럼 정부나 주에서 예산을 받지만 학교의 교과 과정과 예산 운영 등은 사립학교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비슷한 개념이죠. 현재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과 같은 12학년까지의 과정이 있고 데모크라시 프랩 네트워크 안에 22개의 초중고등학교 캠퍼스가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뉴올리언스, 라스베가스 등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인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인 거죠. 이 학교의 창립자인 세스 앤드루 교장은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며 한국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등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이 출신 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는 현재 한국이 교육을 통해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와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에 돌아와 할렘에 있는 필요한 학교 설립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공공교육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한국의 문화와 교육이 최고의 투자라는 한국의 가치관을 학생들이 직접 몸소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이 잘 따라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했을 당시 학생들은 기본적인 예절 교육도 받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대학교 진학이라는 것을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나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곳곳에 자리 잡은 한국식 교육은 학생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이 학교에서는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미국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 스페인어나 불어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에서는 미국인이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인 한국어를 가르치며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면 어떤 것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주는 거죠. 또한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과정에서도 한국의 교육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야간 자율학습처럼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한국 전통음악, 탈춤, 부채춤, 태권도, 케이팝 댄스 등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깃든 한국의 가치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존경의 가치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작은 성공들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편견과 맞서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마약과 폭력 문제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 결과 미국에서 교육 수준 최하위라고 불리던 할렘에서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부촌 학교를 누르는 소위 기적을 이뤄냈죠. 한국식 교육 방식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 학생들은 뉴욕시가 개최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뉴욕 8학군 같은 학교보다 훨씬 높은 학업 성취도를 기록했고 실제 성적도 다른 학교들을 압도하며 최우등 성적까지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브라운 등 유수의 명문 대학들의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죠.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들 중 처음으로 대학에 가게 돼 가문의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할렘 중심에서 펼쳐지자 미국 유명 언론에서는 이를 치하하며 한국식 교육을 극찬했는데요.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 학생 제리드 바스케즈는 인터뷰를 통해 뉴욕에서 우리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없을 거다. 우리는 밤새면서 공부하는 날도 있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전해 한국식 교육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는 학부모들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부모님과 선생님 등 오더른을 존경하는 한국의 가치관에 공감했고 이를 통해 사회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또한 자식들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할렘과 같은 사회 경제적 약자가 모인 지역사회에서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일으키는 역할에 충실하기 시작한 겁니다. 덕분에 지역사회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죠. 범죄와 마약의 소굴로 취급받던 어두운 이미지의 할렘에서 데모크라시 프랩 학교 학생들은 한국 거리 페스티벌을 열며 활기찬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갱스터 문화가 판쳤던 할렘에서 이제는 한국 문화들이 그 자리를 꿰차며 할렘 거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할렘 주민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좋은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한 할렘의 주민은 과거 할렘에서는 쉽게 떠올리기 힘든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라며 변화하고 있는 할렘 거리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교육은 또 다른 한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할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극제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한국의 가치관을 본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까지 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영향력이 악명 높던 할렘까지 바꾸며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줄 정도라니 모두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가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